안녕하십니까. 캐피탈을 담당하고 있는 오윤아입니다. 최근 주택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캐피탈사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금융자산의 부실화 가능성과 이와 연계한 신용도 영향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인데요. 이번 웹캐스트에서는 브릿지론을 중심으로 해서 캐피탈사들의 부담 수준과 자산 건전성 현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각 업체별 자산 건전성 부실 수준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용도 관점에서의 주요 모니터링 포인트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윤화 수석, 주택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금융 자산을 취급하는 금융업권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현재 금융업권 전체의 부동산 금융 자산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네, 금융업권에서 취급하는 부동산 금융자산의 규모는 과거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금융업권에서 취급하고 있는 PF 대출 규모가 총 141조 원인데요. 2013년 41조 원이랑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은행계가 30%, 비은행계가 나머지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전체 금융업권 PF 대출 중에서 은행계 비중은 과거 대비 많이 줄어들었고, 반면에 비은행계의 비중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PF 대출 부실 사태 이후에 은행은 PF 취급을 좀 소극적으로 해온 걸로 보이고, 반면에 비은행계에서는 사업 다각화와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해서 PF 규모를 대폭 늘려온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업권 전체 PF 대출의 규모도 같이 크게 확대가 된 거죠. 전체 PF 대출 141조 원을 업권별로 나눠서 보면은 은행이 31조 원, 보험사가 45조 원, 증권사 27조 원, 여전사 27조 원, 저축은행이 11조 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PF 대출 규모가 그 사이 많이 증가하긴 했네요.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부동산 금융과 관련해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제2금융권들, 부동산 금융자산 익스포저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업권 내에서도 제2금융업권에 대한 우려가 좀 더 큰 상황인데요. 이번 웹캐스트를 진행하는 캐피탈, 증권, 저축은행의 익스포저가 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이 세 가지 업종을 비교해서 보면은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규모 측면에서는 부동산 금융자산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금융자산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대부분이 선순위에 해당되고 있고 지역적으로도 비교적 부실화 위험이 적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건당 금액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구조적으로는 비교적 양호한 걸로 보이는데요. 반면에 캐피탈과 증권 같은 경우에는 취급하고 있는 부동산 금융자산의 거액 익스포저가 상당히 큰 편이고요. 변제 순위 측면에서 보더라도 중후순위 비중이 약 40% 정도 되고 지역 구성에 있어서도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지역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금융의 질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증권과 캐피탈을 따로 떼서 자본 대비 부담 수준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하단의 가장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전체 부동산 금융자산의 자기 자본 대비 부담이 캐피탈이 1.2배, 증권이 0.5배로 캐피탈의 부담 수준이 2배 이상 높은 걸로 보이고요. 특히나 가운데 차트 보시면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브릿지론인데요. 이 경우에도 캐피탈의 부담 수준이 2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캐피탈 쪽의 부동산 경기 민감도가 업권 내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업권 내에서도 캐피탈사들의 부동산 금융자산 경기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캐피탈사들이 부동산 금융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집니다.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부동산 금융자산의 규모를 먼저 설명드리고 부담 수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9월 말 기준으로
당사에서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캐피탈사들 중에서 자산 구성이 상이한 업체를 제외한 26개사의 합산 부동산 금융자산의 규모가 총 28.6조 원인데요. 이 금액은 전체 영업자산 중에서 약 20% 정도에 해당이 되고 자기자본 대비 부담 수준은 1.2배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 부동산 금융 자산을 다시 본 PF랑 브릿지론으로 구분을 해 보면은 전체 중에서 본 PF가 20조 원으로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브릿지론이 9조 원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금융의 부담 수준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단의 맨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자기 자본 대비 부동산 금융 자산 부담이 AA-급이 0.9배, A급 이하가 1.5배로 신용등급 간의 차이가 제법 크게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하단의 가장 왼쪽 본 PF랑 가운데 브릿지론 부담 수준을 보시면은 그 모습이 좀 많이 다르죠. 본 PF의 경우에는 자기 자본 대비 부담 수준이 AA-급이 0.7배, A급 이하가 0.8배로 신용등급 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데요. 그런데 브릿지론을 보시면 자기 자본 대비 부담 수준이 AA-급은 0.2배인데 A급 이하에서는 0.7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브릿지론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별로 부담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본 PF는 그닥 차이가 없는데 브릿지론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아무래도 신용 등급별로 위험 선호도가 달라서 그런데요. AA-급 캐피탈사들은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 수준이 좀 높고 위험 선호도가 낮습니다. 브릿지론의 경우에는 차주의 자체 상환 능력이 좀 낮다 보니까 고위험 고수익 상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AA-급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브릿지론을 제한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A급 이하의 캐피탈사들은 위험 선호도가 더 높은데요. A급 이하에서는 사실 많은 업체들이 지금까지 이 브릿지론의 높은 수익성과 짧은 만기를 이용해서 자본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본 대비 브릿지론의 부담 수준이 아무래도 A급 이하에서 좀 더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네, 신용 등급에 따라 아무래도 위험 선호도가 다르다 보니까 등급 간 브릿지론 부담 수준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브릿지론이 본 PF랑 리스크 관점에서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아래 차트를 보시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단의 가장 왼쪽 차트를 보시면 부동산 금융의 만기 이돌의 현황이 보이시죠? 파란색 바인 본 PF는 만기가 장기에 걸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본 PF의 부실화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반면에 초록색 바인 브릿지로는 보시면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물량이 거의 90%로 만기 집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다가 요새같이 주택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사실 본 PF 전환 여부도 어렵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부실화 리스크도 상당히 크겠죠. 네, 생각했던 것보다 브릿지론의 만기 구성이나 위험도가 본 PF랑 차이가 있네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본 PF보다는 브릿지론이 캐피탈사들의 자산 건전성에 더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사실상 이 브릿지론이 캐피탈사들의 실질 유동성과 자산 건전성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별로 브릿지론 현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은요, 등급 간 양상이 많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 왼쪽 차트를 먼저 보시면은 AA-급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론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더라도 자본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브릿지론 부담 수준이 0.5배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오른쪽에 A급 이하를 보시면요.
각 업체별로 비중과 규모 면에서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차트상에서 보시면 OK캐피탈이나 한국투자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규모나 자기자본 대비 부담 수준이 동일 등급 내에서도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메리츠 캐피탈은 규모는 크지만 부담 수준은 자본 대비 1배 이내로 관리하고 있고요. DB나 키움캐피탈은 브릿지론 규모 자체는 아주 크지는 않지만 적은 자본 규모 대비해서는 브릿지론의 부담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네, A급 이하에서도 브릿지론 부담 수준이 업체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봤는데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PF 자산 부실화 얘기가 나오면서 PF 브릿지론, 특히 브릿지론 부담 수준이 실제로 건전성 지표에 반영돼서 나타나고 있는지 자산 건전성 현황이 궁금한데요. 네, 질문에 대답을 먼저 드리면 22년 12월 말부터는 지표 변화가 어느 정도는 가시화돼서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아직은 본격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자산 건전성 현황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22년 12월 말 기준 자산 건전성 지표는 9월 말이랑 비교했을 때 다소 저하되기는 했지만 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브릿지론들의 만기가 대부분 연장이 되면서 당초에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비교적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작년에 만기 연장이 이루어졌던 현장들이 지금 다시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작년 4분기부터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요주의 분류 기준을 강화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올해 1분기부터는 요주이하 자산 비율을 중심으로 해서 캐피탈사들의 자산 건전성 저하가 보다 본격화돼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브릿지론에 따른 지표 반영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1분기부터는 본격화될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아까 브릿지론 부담 수준이 등급 간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자산 건전성 역시 등급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나요? 네, 정확한 포인트신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산 건전성 지표에서도 신용 등급별 격차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점차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용 등급별로 건전성 지표를 보시면 22년 9월 말 대비 12월 말의 유주이하 자산 비율의 변화는 더블A 마이너스급이 3.2%에서 3.8%로 약 0.6%포인트 올라갔고 A급 이하는 4.3%에서 6%로 1.7%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A급 이하에서 자산 건전성 지표의 저하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브릿지론 부담 수준에 따라서 자산 건전성 지표 수준 차이가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추정되는데요. 이걸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점검해 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는 브릿지론의 부실 수준에 따라서 자산 건전성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받는지 보기 위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진행했습니다. 시나리오의 판단 기준은 지역, LTV 수준, 현재 순이고 각각 서울을 제외한 지역, LTV 80% 이상, 그리고 중후순위를 위험 요소로 설정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의 주요 과정을 보면은 시나리오 1의 경우에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 LTV가 80% 이상이거나 변제 순위가 중후순위에 해당되는 경우를 잠재 위험 자산으로 분류했고요. 시나리오 2는 지역과는 상관없이 LTV가 80% 이상이거나 변제 순위가 중후순위에 해당될 때 잠재 위험 자산으로 봤습니다. 시나리오 3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될 때, 즉 서울을 제외한 지역이거나 LTV가 80% 이상이거나 또는 변제 순위가 중후순위일 때 이 중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면 잠재 위험 자산으로 분류를 하는 건데요. 아래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기존 요주이하 자산을 잠재 위험 자산으로 가정했을 경우에 잠재 위험 자산의 비율이 2022년 9월 말과 비교해서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잠재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브릿지론의 규모가 시나리오 1에서는 전체 브릿지론의 16%에 해당이 되고요. 시나리오 2에서는 45%,
시나리오 3에서는 84% 수준입니다. 시나리오 가정별로 예상되는 이 자산 건전성의 저하 폭이 상당히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신용 등급별로도 편차가 더욱 커지는 모습입니다. AA 마이너스급의 경우에는 자산 건전성의 저하 폭이 사실 시나리오별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데요. 반면에 A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따라서 이 잠재 위험 자산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나리오 1에서는 신용등급 간의 잠재 위험 자산 비율의 차이가 약 3%포인트에 그치고 있지만 시나리오 3에서는 11.4%포인트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서 신용등급별로 이 격차가 앞으로는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자산 건전성 지표가 큰 폭으로 저하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거기다 시나리오가 위험 수준을 더 높게 가정할수록 저하 폭도 크고 신용 등급 간 격차도 벌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본 대비 브릿지론의 부담이 큰 캐피탈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사실 자산 건전성이 급격하게 저하될 가능성도 더 이상 배제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다 시나리오별로도 부실화 위험 수준이 좀 다른 걸로 보이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판단하는 시나리오는 몇 번째인가요? 네, 저희는 시나리오 2를 기준 시나리오로 정했는데요. 2014년에서 2016년 조달 시장에 자금 경색이 왔을 때 캐피탈사들의 자산 건전성 지표가 한번 크게 저하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용등급 A급 이하의 캐피탈사들 3년 평균 요주이하 자산 비율이 7%를 넘었었거든요. 현재 캐피탈사들의 자산 구성을 그때랑 비교해서 보면은 사실 훨씬 더 고위험 자산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그때는 캐피탈사들이 부동산 금융을 지금처럼 많이 취급하지도 않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현재 확대된 부동산 금융 자산의 비중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시나리오 2를 기준 시나리오로 선정했습니다. 사실상 위험 요소가 많은 A급 이하 업체들을 위주로 해서 테스트 결과를 보겠는데요. 하단의 차트를 보시면 빨간색 점이 자기 자본 대비 브릿지론의 부담 수준이고 파란색 바가 시나리오 2를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잠재 위험 자산의 비율인데요. 테스트 결과 상의 잠재 위험 자산의 비율을 보면은 동일 등급 내에서도 업체별로 차이가 크게 벌어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브릿지론의 부담 수준도 중요하기는 한데 가지고 있는 이 브릿지론의 질적 구성도 자산 건전성 지표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장님이 보실 때 이 아래 차트의 빨간 점과 파란 바가 비례해서 나타나는 것 같나요? 대부분 그렇게 보이긴 한데 일부는 다른 수치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부담 수준이 높다고 반드시 건전성 지표 악화 수준이 높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부 업체들의 경우에는 부담 수준과 지표 조화가 많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브릿지론의 질적 구성의 차이입니다. 앞에서 자본 대비 브릿지론 부담 수준이 높았던 주요 모니터링 업체들을 위주로 해서 살펴보면은요. 그 차이가 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DB나 OK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론 부담이 높다 보니까 22년 9월 말 요주이하 자산 비율과 비교했을 때 테스트 결과인 잠재 위험 자산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했죠. 그런데 한국투자캐피탈이나 키움, 메리츠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론 부담 수준이 높은데도 잠재 위험 자산 비율이 그렇게까지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브릿지론의 LTV 수준이나 변제 순위, 지역 구성 같은 게 비교적 양질의 자산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부실화 위험도가 실제 브릿지론의 부담 수준 대비해서는 양호하게 나온 거죠. 반면에 브릿지론의 질적 구성이 좀 여리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브릿지론의 부담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자산 건전성이 크게 나빠질 수도 있는데요.
특히 절대적인 자본 규모가 적은 트리플 B급 업체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캐피탈사들의 자산 건전성을 판단할 때 브릿지론의 규모나 부담 수준 같은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질적인 측면에 대한 관리 역시 더욱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브릿지론 부담 수준이 높고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건전성 지표가 빠르게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신용도 관점에서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은데 향후 캐피탈사 신용평가 관점에서 주요 모니터링 요인은 무엇일까요? 네, 앞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분석해 본 것처럼 브릿지론 부담이 큰 캐피탈사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자산 부실화가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산 포트폴리오의 조정이나 취급 기준의 강화가 사실상 중요한 상황이고요. 가지고 있는 브릿지론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사전적인 대응 역시 필수적입니다. 특히 테스트상에서 자산 부실화 위험 수준이 높게 나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업체별로 부동산 금융자산의 관리 현황이나 대응 계획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개선 추이 등을 좀 더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고요. 그 결과를 앞으로 정기평가를 비롯한 신용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브릿지론 부담이 큰 캐피탈사들, 앞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캐피탈 산업의 PF 리스크,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대해 오윤아 수업과 함께 점검해 보았습니다. 금일 더 자세한 내용을 담은 스페셜 리포트가 발간될 예정이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스페셜 리포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